2025년 1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공개한 아틀라스 로봇의 자동차 부품 조립 영상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영상 속 로봇은 지칠 줄 모르는 기계적 정교함으로 볼트를 조이고 부품을 배치하며 인간 노동자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압도적인 작업 속도와 정확도를 과감하게 과시했습니다. 이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한국 울산 공장의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감탄 대신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공포가 독버섯처럼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의 웅성거림부터 퇴근길, 셔틀버스의 무거운 침묵까지 공장 곳곳에서는 우리의 일자리가 정말로 기계에게 넘겨질 것인가에 대한 절망적인 질문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며칠 후 소집된 노조 간부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했으며 결국 사측과의 합의 없이는 로봇 단 한 대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강경한 투쟁의 기치가 올랐습니다. 언론은 이를 두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노조의 이기적인 발버둥이라며 연일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사실 이 투쟁의 이면에는 대중들이 미처 알지 못한 훨씬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로봇 공포는 단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현상일 뿐이며 진짜 공포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삶의 체계가 통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실존적 위기감에 있습니다. 노조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반대 이유는 자동화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이며 이는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이 겪어온 역사적인 생존 불안과 괴를 같이 합니다.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자동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업무의 비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3만 4천 명의 직원 중 2만 8천 명에 달하는 생산직 노동자들에게 로봇의 등장은 곧 자신의 평생 일터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인간형 로봇이 대량으로 생산 현장에 투입된다면 최소 5천 명에서 많게는 1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노조 내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부감의 뿌리에는 2010년대 초반 현대차가 용접 로봇을 대량으로 도입했을 당시에 동료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경험과 그로 인한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당시 용접 라인에서 평생을 바쳐 일해온 베테랑 노동자 약 300명은 로봇에게 자리를 내준 뒤 자신의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낯선 부서로 강제적인 재배치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용을 유지하는 인력 재배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숙련도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강등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이는 노동자들에게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모멸감을 남겼습니다. 20년 동안 오직 용접 기술만을 연마해온 52세 박 씨는 조립 라인으로 옮겨진 후 손이 따라가지 않는 신체적 한계와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의 심각한 자괴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음에도 로봇의 속도에 맞춰진 생산 라인의 템포를 끝내 따라잡지 못한 그는 결국 숙련공의 자부심을 뒤로 한 채 힘겨운 야간 근무조로 밀려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노동자들에게 로봇은 곧 나의 파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되었으며 그들이 로봇 도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가장 근본적인 감정적 동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정의 영역을 잠시 벗어나 현대차 울산 공장이 처한 냉혹한 생산성 지표를 글로벌 경쟁자들과 비교함으로써 이 갈등이 가진 또 다른 비극적인 측면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 현대차 울산 공장은 연간 약 7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지만 투입되는 인력을 고려할 때 직원 1인당 연간 생산 대수는 겨우 20대에 머물러 있는 비효율적인 실정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글로벌 경쟁력에서 뒤처진 수준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세계 자동차 산업의 정점에 서 있는 일본 도요타의 생산 데이터와 현대차의 격차를 상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요타의 주력인 타우라 공장은 연간 약 4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하고 있으며 불과 7명의 인력만으로 이 거대한 물량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현대차와 대조를 이룹니다. 도요타의 직원 1인당 연간 생산 대수는 약 57대에 달하는데 이는 현대차 생산직 1인이 만들어내는 20대와 비교해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이러한 생산성의 격차는 자동화율에서 기인하는데 도요타가 약 70%의 높은 자동화 공정을 유지하는 반면 현대차는 노동 집약적인 4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코 현대차 직원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들은 세계 어느 공장보다도 가장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숙련된 노동자들입니다.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로봇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반복적이고 고된 작업을 여전히 사람이 직접 몸으로 때워야만 하는 구시대적인 생산 시스템의 한계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차체 조립 공정에서 차량 한 대당 약 200개의 볼트를 조이는 단순 반복 작업을 예로 들면 기계와 인간의 효율성 차이는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고성능 로봇은 이 복잡한 볼트 조임 작업을 단 10분 만에 끝낼 수 있으며 99.9%라는 경이로운 정확도를 유지하며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반면 숙련된 노동자가 같은 작업을 수행할 경우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인간의 신체적 한계로 인해 정확도는 로봇보다 낮은 약 95%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심지어 사람은 8시간 노동 후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로봇은 24시간 내내 지치지 않고 가동될 수 있어 생산 공정의 연속성 측면에서 비교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왜 이토록 효율적인 로봇의 도입을 그토록 격렬하게 막는 것일까요? 단지 일자리 상실에 대한 공포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이 모든 현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기본급과 상여금, 그리고 각종 수당을 모두 합산했을 때 연봉이 약 9,500만 원이라는 한국 최고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매달 약 790만 원에 달하며 여기에 야간 근무와 특근 수당이 추가되면 연봉 1억 원을 상회하는 직원들이 현장에 수두룩한 것이 실제 현실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 생산직의 8천만 원이나 LG전자의 7,500만 원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현대차 생산직은 국내 제조업 중 가장 강력한 처우를 누립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고액 연봉이 개개인의 생산성이나 기술적 성취와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현대차만의 독특하고 기형적인 임금 협상 구조에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매년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약 5%에서 7% 사이의 임금 인상률을 강력한 투쟁을 통해 사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쟁취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5.8%라는 높은 인상안을 관철시켰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하게 오직 협상력만으로 얻어낸 결과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1인당 평균 75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었으며 회사 실적이 좋을 때는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보너스가 전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뿌려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핵심은 성과급의 산정 기준이 개인의 업무 능력이나 기여도가 아니라 오로지 회사 전체의 영업이익이라는 거시적인 지표에만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했느냐보다는 회사가 얼마나 벌었느냐가 중요해지는 셈인데 이는 자본주의 기업 내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공산주의식 분배 체계라고 비판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역설적인 구조 속에서 만약 로봇이 도입되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면 회사 이익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론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성과급 또한 함께 증가해야 마땅합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로봇 도입은 생산성을 높여 회사를 부유하게 만들고 결국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성과급을 안겨줄 수 있는 유리한 변화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이러한 달콤한 수익의 증대보다 더 우선시하며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바로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 자체의 총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봇 도입으로 5,000명의 인원이 감축된다면 남은 23,000명은 더 풍족해지겠지만 정작 밀려나야 하는 5,000명의 운명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비극이 됩니다. 현대차 노조원들이 느끼는 진짜 본질적인 공포는 바로 내가 그 밀려나는 5,000명의 명단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처절한 생존의 위협입니다. 로봇 시대에 누가 살아남고 누가 떠나야 할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측에 있으며 회사가 내세울 선별의 기준은 너무나도 냉혹하고 명확할 것입니다. 회사는 개인의 업무 능력과 로봇과의 협업 능력, 그리고 새로운 기술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잣대로 노동자들을 한 명씩 평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현대차 울산 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평균 나이는 현재 45세이며 이들 중 상당수는 수십 년간 오직 한 가지 단순 작업만을 반복해왔습니다. 20년에서 30년 동안 동일한 공정에만 익숙해진 베테랑들에게 갑자기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배하는 첨단 시스템에 적응하라는 요구는 감당하기 힘든 재앙과도 같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습득하는 속도 면에서 나이든 숙련공들은 젊은 신입 사원들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도태를 의미합니다. 울산 공장에서 28년 동안 오직 용접만을 수행해온 53세 이 씨는
기술의 발전이 반갑기는커녕 자신의 삶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괴물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솔직히 로봇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로봇을 핑계 삼아 나처럼 나이 들고 쓸모 없어진 노동자를 회사에서 잘라낼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다며 진심을 토로했습니다. 평생 용접기만 잡고 살아온 그에게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이나 영어를 이해하는 기술은 전무하며 이는 로봇 시대의 새로운 직무로 전환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장벽입니다. 만약 회사가 로봇에게 용접을 맡기고 그에게 다른 부서로 가라고 명령한다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잃어버린 채 미로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장에 나가 재취업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으며 이는 현대차 중장년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절망입니다. 결국 갈등의 핵심은 로봇이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나이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결핍에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노화와 경직된 적응력이 문제지만 노조는 조직의 자존심상 이러한 치명적인 약점을 사측에 솔직하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를 해고 대상자라고 광고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노조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노조는 자신들의 내면적인 무능과 공포를 감추기 위해 로봇이 노동자의 신성한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훨씬 더 정의롭고 투쟁적인 명분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분 뒤에 숨어 로봇 도입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기술적 변화로부터 현재의 안락한 지위를 필사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적인 투쟁 너머에는 현대차의 기형적인 임금 구조와 관련된 또 다른 놀라운 경제적 진실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는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보면 평균 350만 원 수준의 낮은 기본급에 비해 총 수령액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형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월급 790만 원 중 절반 이상인 440만 원은 상여금과 야간수당, 특근수당, 위험수당 등 각종 부가적인 수당에서 창출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본급을 낮춰 소득세를 절감하면서도 각종 수당을 통해 실수령액을 극대화하려는 노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고착화되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봇과 노동자의 생존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데 24시간 가동되는 로봇은 인간의 야간 근무와 주말 특근을 완전히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로봇이 밤을 지키게 되면 노동자들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야간 수당과 특근 수당이 한순간에 증발해버리는 경제적 재앙이 닥치게 됩니다. 결국 790만 원에 달하던 월급이 기본급 위주의 400만 원대로 반토막 나게 되며 이는 현대차 노동자들이 로봇을 거부하는 가장 실질적이고도 처절한 이유입니다. 울산 공장의 48세 김 씨는 매달 130만 원의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감당하고 있으며 월급이 반토막 나면 당장 생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절규합니다. 이들의 삶은 월 800만 원이라는 고수입에 맞춰져 있어 울산의 고가 아파트와 외제차, 자녀의 고액 사교육비 등 이미 높은 고정 지출 체계에 묶여 있습니다. 로봇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를 넘어 한 가정을 지탱하던 경제적 기둥을 뿌리째 흔들어 삶의 질을 순식간에 추락시킬 수 있는 위협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투쟁 이면에는 미래 세대를 희생시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현대차 노조의 또 다른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의 인력 구조를 보면 평균 연령이 45세에 달하며 50대 이상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새로운 피가 수혈되어야 할 20대 직원의 비율은 고작 5%에 불과한데 이는 노조가 자신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신규 채용을 강력히 억제해온 결과입니다. 노조의 입장에서 신입 사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전체 직원 수가 많아져 1인당 배분되는 성과급 파이가 줄어든다는 경제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또한 신입 사원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 부담과 생산성 저하를 피하기 위해 노조는 사측의 신규 채용 최소화를 압박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대차는 퇴직 인원을 보충하는 수준의 최소 인원만을 뽑고 있으며 그마저도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채우는 이기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울산 공장에서 5년째 계약직으로 일하는 32세 박 씨는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청년들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같은 라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은 800만 원을, 계약직은 300만 원을 받는 이 극심한 이중 구조는 현대차 노조가 만든 비극적인 현실입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구조는 결국 회사를 늙게 만들며 20년 후 현대차 공장은
평균 연령 60세가 넘는 노인들만의 일터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토요타는 평균 연령 39세를 유지하며 20대 비율을 20%까지 확보하는 등 계획적인 세대 교체를 통해 미래 경쟁력을 착실히 쌓아가고 있습니다. 젊고 역동적인 토요타와 늙고 경직된 현대차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벌어질 것이며, 이는 결국 현대차라는 거함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조 증상입니다. 이 모든 갈등은 결국 노조가 로봇 도입을 막아서는 것에서 시작되어 회사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로봇 도입이 지연되면서 생산성은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현대차의 제조 경쟁력은 글로벌 시장의 평균 수준에서 정체되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생산성은 오르지 않는데 임금은 매년 5%에서 7%씩 꾸준히 상승하면서 회사가 감당해야 할 인건비 부담은 임계치를 넘어서고 수익성은 급격히 악화됩니다. 수익성이 나빠진 회사는 미래를 위한 신규 투자와 연구 개발비를 줄이게 되고, 이는 전기차와 자율주행 같은 핵심 기술 개발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테슬라와 BYD가 배터리 혁신으로 시장을 장악할 때 현대차는 과거의 방식에 매달리다 결국 골든타임을 놓치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잃어갑니다. 판매량이 줄어들면 회사는 구조조정을 검토하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결국 가장 약한 고리인 청년 비정규직들만 현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수한 젊은 인재들은 울산에 가면 미래가 없다는 소문에 삼성이나 LG로 발길을 돌리고, 현대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고갈된 채 서서히 늙어갑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안주하는 조직 문화는 경직되고, 이는 과거 한때 세계 1위였으나 파산의 길을 걸었던 GM의 비극적인 전조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2008년 파산했던 GM의 노조 역시 자동화를 반대하고 임금 삭감을 거부하며 일자리를 지키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나앉아야 했습니다. 한국의 쌍용 자동차 역시 77일간의 극한 파업을 거치며 일자리를 지키려 투쟁했으나 결국 부도와 대규모 해고라는 끔찍한 파국을 맞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지키려는 투쟁이 오히려 일자리를 파괴하는 이 잔인한 역설은 변화를 거부하는 자가 변화에 의해 가장 먼저 파괴된다는 냉혹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 차원에서도 준비를 시작해야 하며, 현대차 50대 직원들이 느낀 공포의 핵심인 단일 기술에 대한 의존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를 아주 잘하는 것보다 여러 기술을 유연하게 다루는 멀티스킬이 생존의 열쇠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노조나 회사가 영원히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시대는 우리가 막고 싶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도태의 길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50세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로봇은 적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확장해줄 강력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높은 연봉에 취해 무리한 빚을 지기보다 부채를 줄여 경제적 유연성을 확보해야만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노키아와 코닥처럼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던 거대 기업들도 변화의 흐름을 놓쳐 사라졌듯이 현대차 역시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세대의 이익만을 위해 미래 세대의 기회를 뺏고 변화를 거부하는 이기심은 결국 자신들이 그토록 지키려던 일터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선택하십시오. 변화의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것입니까? 아니면 그 파도 위에 올라타 새로운 진화의 시대로 나아갈 것입니까? 선택의 책임은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